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7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및 루어라는 제목의 일학 강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라이브 및 루어 크바렌스라는 거. 이거는 크뱀, 데버렘 그들이 누구를 잡아먹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쿠워드, 더스야 버비스의 문제다.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게 지금 뭐죠?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주제. 이게 뭐죠? 요게 승화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승화의 문제는 바로 이 정신분석의 윤리의 핵심이고 도덕적 양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것이 프로이드의 교리뿐 아니라 분석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느낀다. 이 승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분석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이에요. 분석 이론가에게 매우 문제가 되며 필수적인 것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수브리미에롱, 즉 승화라고 부른 것이다. 예. 아주 분석 이론가에게 매우 어렵고 까다롭지만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까다롭지만 필수적인 거. 이 승화의 문제입니다. 사실 승화란 프로이드가 윤리적 감정의 뿌리로 개척한 연구의 다른 측면이고, 그러니까 이 승화라는 것은 윤리적 감정과 이 동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금지의 형태로 부과되는 한 그것은 도덕적 양심이다. 이 도덕적 양심. 승화의 문제는 윤리적 감정의 뿌리에서 개척된 어떤 측면인데 그것은 금지의 형태로 부과되는 한 그건 도덕적 양심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정신분석의 영역 밖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철학이라 일컬어지는 부분이다. 승화의 한편은 도덕적 양심이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 철학이에요. 도덕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윤리적 사고의 긍정적 측면, 윤리적 사고, 다시 말하면 도덕적 양심의 긍정적 측면, 도덕적, 영적 향상, 도덕적 향상이라든지 영적 향상이라든지 가치의 척도 문제는 직접적인 치료 활동이라는 더 즉각적인 관심사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승화의 핵심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도덕적 향상이나 영적 향상이나 가치 척도 문제 이것은 승화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이론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에서 프로이드는 리비도적 모험의 효과에 대해 두 개의 상호 관련 용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책임과 헌신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리비도적 모험의 효과, 리비도적 모험의 효과. 이게 에로티시즘으로 끝나느냐, 섹슈얼리티로 가느냐. 이게 욕망의 수준에서 끝나느냐, 존재적 충동의 죽음 충동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소유적 차원에서 소유적 만족의 차원에서 끝나느냐, 이 존재적 만족의 차원에서 끝나느냐. 이게 리비도적 모험의 효과라는 것이죠. 이게 리비도적 모험의 효과예요. 예. 예.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리비도적 모험의 효과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상호 관련 용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책임이냐 헌신이냐. 예. 책임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화라는 것은 이 리비도의 승화라는 것, 대상의 승화라는 것은 그 리비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리비도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대상에 대한 책임, 내가 승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책임, 대상에 대한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불쾌한 그 대상일지라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대상이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승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에게는 주체적인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즉 프로이드가 말하는 윤리의 핵심 개념은 도덕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승화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다. 예. 이 승화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책임과 헌신의 측면. 프로이드가 승화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우리는 세 걸음 나아가기 위해 두 걸음 물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락강이 프로이드가 승화의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 아주 그 체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락강이 그것에 대해서 세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걸음 물러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연구 과정이 더 필요하다. 더 그런 고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신분석이 세속적 윤리적 질서에 속해 있다고 보일 수 있다. 본능의 성숙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세계와의 규범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게 이제 그 도덕적 규범에서의 그 영적 도덕적 향상 아니겠어요, 이게? 예. 이게 자연스러운 그 본성의 그 성숙이에요, 향상이에요. 이 도덕성의 향상이죠. 그것은 일종의 목가적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목가적 영역이라는 게 패스토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회적 영역이에요. 과거 1800년 동안 교회가 담당했던 그런 그 캐톨릭 교회가 담당했고 개신교회가 담당했던 그런 그 상담 영역이죠. 예, 목회적 영역. 그러나 정신분석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 목가적 영역, 목회적 영역에만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분석은. 예, 목회적 영역은 문명 속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예. 이 불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현실 속의 불만, 이 문명 속의 불만의 문제. 예, 이것을 목회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게 해결책이 자족이에요. 이 정신분석의 그 영역에서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 핵심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게. 그렇지만 목회적 영역에서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자기 불만에 대해서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목회적 영역에서는 문명 속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자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수세기 또한 그것은 자신을 표현한 방식이다. 목회적 영역이라는 게. 그러나 요즘에는 종종 가려져서 표현되는데 이 요즘에는 이제 그 요즘이라는 건 락강 당시니까 1900년대 그 초반이겠죠. 초중반, 중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겠죠. 이때는 종종 가려져서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 의식의 무오류성이라는 보다 심각하고 현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개념의 왜곡은 매우 심각한 논쟁을 유발한다. 네. 이 목회적 영역이 뭐 하는 거였습니까? 목회적 영역이라는 게 이게 이 해방, 인간의 영과 정신과 심리를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칼 막스라는 사람이 그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으로 이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공산주의 사상에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하나의 이 성서적 이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민족의 해방 이걸 이제 자신의 프롤레타리아 해방 여기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개념의 왜곡은 매우 심각한 논쟁을 유발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목회적 영역에서 얘기하는 이 해방이라는 개념과 막스가 끌어들인 이
해방이라는 거는 이건 좀 개념 왜곡이 있다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그 해방신학으로 연결되는 거죠. 해방신.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모세의 출애굽을 프로레타리아 해방으로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거. 목회적 영역의 사회적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약자의 해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해방의 대상은 약자만이 아니죠. 네, 영적 억압, 심리적 억압, 정신적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의 대상이에요. 단순히 이 물리적으로 억압받는 자들, 뭐 약자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 무슨 뭐 이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냥 벌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해방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목회적 영역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의 편, 즉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핵심이었다. 예. 이 성경에서는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해방이에요. 해방인데 그것은 그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예, 죄로부터의 해방이야. 그다음에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부터의 해방이죠. 모든 억압인데 그 억압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도 당연히 포함되면서 영적 억압 또는 정신적 억압, 심리적 억압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자나 강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다 있는 억압이에요. 다 있는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만 해방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목회적 영역은 약자의 해방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억압받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목회적 영역이에요. 그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그 따지지 않습니다. 목회적 영역을 재발견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락카는. 왜 그럴까요? 정신분석이라는 게 그 해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뭘 해방시키는 걸까요? 무의식적 욕망을 해방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으로의 특정한 회귀나 자연에 투자된 희망을 해야 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방향으로 시도한 독창적인 발명품이 우리에게 또 해명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런 목회적 영역에서 발견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발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그 독창적인 이 영역에서 그것을 재발견해서 그것이 그 선조들이 원래 발견했던 그런 그 목회적 영역에서였던 그 해방이라는 개념이 락강 당시에 자기 자신의 또는 프로이드 시대의 락강 시대의 어떤 그 무의식의 해방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해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죠. 분명히 프로이드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이 목회적 영역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즉시할 수 있다. 사실상 프로이드는 개선된 본성이나 자연적 개선이 제시할 수 있는 어려움의 정도가 전혀 아닌 어떤 것의 역설적 성격이나 실제적 아포리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아포리아라는 건 실제, 고난, 고통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선된 본성, 이 차원과는 조금 이 컬러가 다른, 코드가 다른 자연적 개선? 이런 것 또는 어떤 도덕적 개선, 도덕적 개선 이거과는 좀 결이 다른 어떤 역설적 성격, 이 역설적 성격, 실제적 아포리아 이걸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그것은 매우 특별한 악의 나쁜 영향을 소유한 것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예. 이런 그 역설적 성격이나 실제적 아포리아 이것은 특별한 악의가 있다 그랬어요. 나쁜 영향을 소유한 것으로 소개된다 그랬어요.
프로이드는 자신의 작업 과정에서 문명과 그 불만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악한 그 나쁜 것, 악한 것, 그것을 최대한 분리하거나 우울증 현상과 같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에서 점점 더 분리한다. 예. 이게 뭐겠어요? 역설적 성격이나 실제적 아포리아. 이것이 이제 그 무의식의 이 양심의 이면이죠. 양심의 이면 또는 무의식의 이 초자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죠. 초자의 이면. 이 역설은 무엇인가?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도덕적 양심은 고상해질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예, 도덕적 양심에는 이면이 있어요. 역설적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반의 그 쾌락을 지향하는 어떤 그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도덕적 양심 이면에. 그게 초자의 이면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삼가면서 양심의 상처를 줄수록 더 잔인해지고, 우리가 행동을 삼가면서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양심의 이면으로서의 양심에 더 상처를 준다. 다시 말하면 그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근데 그 욕망은 뭐냐면 도덕적 양심의 실천으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위반의 욕망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이 우리의 이 도덕적 이면의 양심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양심을 강요할수록 양심의 이면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충동이나 욕망의 가장 친밀한 수준에서 우리를 찾아간다. 이 도덕적 양심에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 예. 도덕적 양심은 전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이면도 만족할 줄 몰라요. 그 역설적 잔인성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 내부에서 양심을 그에 따른 만족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으로 변모시킨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그 도덕적 양심의 이면, 즉 초자의 이면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그 욕망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덕적 전면의 양심이 만족을 얻으면 그것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이 바로 이면으로서의 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양심의 자발적인 형태라 부를 수 있는 역설이다. 자연 상태에서 기능하는 도덕적 양심에 대한 탐구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자연적이라는 용어의 의미의 다른 차원을 선택하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통한 비평, 특히 우리가 정동이나 파토스나 병리학의 수준을 탐구할 때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단독으로 기능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칠고 미숙한 윤리에 대해 한 비판이라고 부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분석을 통한 그 비평, 예를 들면 정동이나 파토스, 병리학 수준을 탐구할 때 다루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다룰 때 우리가 이 말하는 그 윤리와는 좀 다르다 이거죠. 분석이 약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 이면이다 이거. 윤리의 이면이다 이거. 결국 인간의 깊은 곳에서 자기 혐오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빛을 비추자. 예. 그 위반의 욕망, 자기 혐오라 부를 수 있는 그 지점에다가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빛을 비추자. 자책하는 자라는 제목의 고전 코미디가 암시하는 것이다. 희극은 우리가 프로이드가 넌센스의 실행에 존재했던 것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 기표의 유의라는 바로 그 사실을 통해 기표화하는 분절의 단순한 힘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묘사나 우연한 묘사를 넘어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예. 기표화하는 분절의 단순한 힘을 통해. 예. 이 기표화하는 분절의 단순한 힘을 통해 이게 담론이에요. 이게 담론입니다. 이 담론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묘사나 우연한 묘사를 넘어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이게 무의식의 진실이죠.
그럴 때까지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깊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무의식의 활동을 넘어 스스로 분리되는 것을 본다. 거기서 프로이드의 연구는 충동이 가려지지 않는 지점을 인식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니까 충동이 발원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충동은 프로이드가 기피의 역할, 대체 역할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한 경험 내에서 발견되고 탐구되었다. 이게 이제 이 충동이 기피의 역할에 의해서 또 대체 역할에 의해서 충동이 발현될 때 그 기표를 뭐라고 그랬죠? Vorstellungsrepresentanz. 모든 기표에 대해서 주체를 대표하는 기표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충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충동은 가능한 한 모호하게 번역되어야 하며 쾌락 원칙의 모든 행동이 동기화되는 그 충동은 대상관계의 관점에서 표현된 신화적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신화적 지점, 이게 상실의 주체입니다. 주체 상실의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충동은 상실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충동은 이 상실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충동은 존재적 차원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의의 존재. 우리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하고 기의 종류보다 훨씬 심각한 기피의 모호성을 통해 도입된 혼란을 비판해야 한다. 기피의 모호성을 통해 도입된 혼란을 비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Vorstellungsrepresentanz. 대표, 표상의 대표죠. 표상의 대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지판입니다. 안내 표지판이에요. 우리의 충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이에요. 이 표상의 대표자를 가지고 우리는 대상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충동을 발현하는 것이죠. 그때 충동은 죽음 충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프로이드가 충동의 본질에 대해 말이하였던 가장 심오한 것들에 가까워지고 있다. 승화의 경력, 정신분석적 사고 내에서 이 승화의 영역은 지금까지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남아있다. 오직 가장 담대한 영혼들만이 감히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고 심지어 프로이드의 공식이 그들에게 남긴 불만이나 해소되지 않은 갈증을 표현해야 하는 책임감이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 그 승화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아직까진 그 프로이드가 남긴 그 불만과 갈증,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책임감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가장 담대한 영혼들만 승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영혼들만이 승화에 접근할 수 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이 프로이드의 승화. 프로이드가 구조화시키지 못한 개념인 이 승화가 승화와 그리고 그 충동,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승화와 충동, 충동. 그리고 이 도덕적 양심의 이면이라는 것. 도덕적 양심의 이면. 이게 바로 역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 아포리아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목가적 영역을 포함해서 그 목가적 영역을 과는 결이 다른 어떤 다른 차원의 그 양심의 이면을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체의 책임과 헌신이 따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지점. 이 문제 지점이 바로 승화의 지점이에요. 이 승화와 도덕적 양심, 그리고 그 이면, 목가적 영역, 그리고 충동. 그것이
승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오늘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승화, 그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도덕적 양심에 대한 그 일반적인 개념과 그 이면으로서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 그건 바로 도덕적 자인 초자의 전면과 그 이면이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악의를 가지고, 무시앙,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 위반적인 부분이죠. 예, 그것과 충동이 관련되어 있고, 그 충동을 우리가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표의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